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조명들이 거대한 샹들리에의 크리스털 조각마다 반사되어 눈부신 빛의 파편을 흩뿌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천명그룹의 새로운 주인 강민준 회장이 서 있었다. 그랜드 볼룸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정재계 인사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단상 위에 선 젊은 제왕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선 경애와 복종의 의식이자 새로운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에 가까웠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제작한 최고급 맞춤 정장은 강민준의 훤칠한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그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오만하면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는 단상 아래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 그를 저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린 아내 한서윤이 조용히 서 있었다. 한서윤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자신이 직접 고른 강민준의 넥타이가 조명 아래서 푸르게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숨긴 채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는데, 그녀의 단정한 검은색 드레스는 화려한 파티장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수수하고 정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천명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내거나 거칠에 섞인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실제로 이 거대한 제국의 설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민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혁신적인 경영 전략과 위기 극복의 리더십은 모두 한서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아낸 것도 바로 그녀였다. 그러나 지금 강민준은 마치 그 모든 성취가 오로지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 덕분인 양이기양양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고, 서윤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서늘한 예감을 애써 무시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취임 축하 연회가 끝나고 귀빈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뜰 무렵, 강민준은 비서실장을 시켜 한서윤을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불렀는데, 그곳은 그들이 결혼기념일마다 묵었던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차갑고 낯선 비즈니스 협상장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윤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감사의 포옹이 아니라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는 강민준의 모습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서윤을 향해 턱짓을 했는데, 그 태도에는 지난 10년간 동고동락하며 산전수전을 함께 겪은 아내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서윤은 본능적으로 이 공간에서 벌어질 일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임을 직감하며 떨리는 손을 맞잡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강민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갈색 서류 봉투를 서윤의 앞으로 밀어 던지듯 내놓았는데, 봉투가 매끄러운 대리석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서윤의 손끝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마찰음이 정적을 찢었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이제 서로의 길을 갈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봉투 안의 서류가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담긴 서류를 꺼내 들었고, 가장 윗장에 적힌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우며 심장을 날카로운 빗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강민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조차 담겨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귀찮은 짐을 털어내려는 듯한 짜증 섞인 표정만이 역력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묻는 서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강민준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천명그룹은 과거의 낡은 껍질을 벗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자신에게는 그에 걸맞은 배경과 품격을 갖춘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뻔뻔하게 내뱉었다. 서윤이 지난 세월 동안 헌신하며 바친 노력과 희생은 그에게 있어 단지 성공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으며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니 용도 폐기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그는 서윤의 출신 배경이 평범하다는 점을 들먹이며 이제 회장 사모님으로서의 역할은 그녀에게 너무 버거운 옷이라며 비아냥거렸고 그 말들은 서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그때 스위트룸의 침실 문이 열리며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바로 경쟁기업인 대형그룹 회장의 막내딸 최유라였다. 최유라는 마치 이 방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자연스럽게 강민준의 팔짱을 끼며 서윤을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고 강민준은 그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서윤에게 보란 듯이 애정을 과시했다. 서윤은 그제야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배신임을 깨닫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최유라는 서윤을 향해 고상한 척 동정하는 말투로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조용히 물러나 주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이라며 비수를 꽂았고 강민주는 그 옆에서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서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역겨운 치정극을 바라보며 지난 10년간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의 실체가 고작 이 정도였다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를 느꼈다. 그녀는 강민준이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허덕일 때 자신의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해 주었고 경쟁사들의 악랄한 공격에 무너질 뻔했을 때는 치밀한 법적 대응과 여론전을 주도하여 그를 구해냈었다. 그가 회장 승계 서열에서 밀려나 지방공장으로 좌천되었을 때도 묵묵히 내조하며 다시 본사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 역시 서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기억은 강민준에게 있어 지워버리고 싶은 굴욕적인 과거일 뿐이었고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며 서윤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강민주는 서윤이 아무 말 없이 서 있자 인내심이 바닥난 듯 거칠게 쏘아붙이며 당장 도장을 찍고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서윤에 대한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서윤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그녀의 늙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까지 경매로 넘겨버리겠다는 비열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마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준과 최유라를 번갈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고 마치 깊은 심연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준 그 왕관이 얼마나 무겁고 날카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던 기둥이 사라졌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는데 그 펜조차도 그녀가 강민준의 승진 선물로 사주었던 것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혼 합의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자체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고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가득 채웠다. 서명을 마친 서윤이 펜을 내려놓자 강민주는 마치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했고 최유라는 옆에서 샴페인을 따르며 축배를 들 준비를 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민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나직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는데 당신이 앉은 그 자리가 얼마나 높고 위태로운 곳인지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하지만 강민주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녀의 경고를 패배자의 비참한 넋두리로 치부하며 비웃음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서유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자 비로소 자신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호텔 건물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갑옷을 벗어던진 전사처럼 홀가분하고 당당해 보였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는데 발신자 표시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굵직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서윤이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해오던 계획의 실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서윤은 짧게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택시를 잡아탔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택시 안에서 서윤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작성했던 수많은 비밀 장부들과 강민준의 약점이 담긴 녹취록들이 저장된 클라우드 계정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강민준은 서윤이 그저 살림이나 하고 내조나 하는 순종적인 아내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녀는 천명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과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꿰뚫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이 치명적인 무기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강민준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하고 정교한 체스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며 그것이 배신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벽에 걸려있던 결혼 사진을 떼어내 바닥에 내려놓았고 액자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노트북만이 그녀가 1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챙겨 나올 수 있는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 대신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한서윤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내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강민준 회장의 취임 소식과 함께 천명그룹의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는 기사들로 도배가 되었고 어디에도 강민준의 이혼 소식은 실리지 않았다. 강민준은 아마도 주가 하락을 우려하여 당분간 이혼 사실을 비밀에 붙이려 할 것이 뻔했고 서유는 그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동안 힘을 키울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했다. 그녀는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런던이었는데 그곳은 금융의 중심지이자 그녀가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돌아올 약속의 땅이기도 했다. 공항에 도착한 서유는 출국 수속을 밟으며 자신의 여권을 내밀었는데 여권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메모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메모지를 주워 들었을 때 그곳에는 강민준이 연애 시절 그녀에게 써주었던 사랑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글씨가 마치 저주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가차없이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또각또각 힘차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강민준과 천명그룹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순간 서유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맹세했다. 반드시 더 높고 강력한 존재가 되어 돌아와 강민준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것이라고.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한 서윤을 맞이한 것은 그런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지만 그녀에게는 그 빗줄기마저도 시원하게 느껴졌다. 입국장 게이트 앞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의 외국인 남자가 그녀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는 세계적인 투자회사 에이펙스 호라이즌의 유럽 지사장 제임스였다.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제임스는 그녀의 등장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사실 서윤은 결혼 생활 중에도 틈틈이 익명으로 해외 투자 포럼의 분석 리포트를 기고해 왔으며 그녀의 탁월한 통찰력은 이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회자되고 있었다. 제임스는 그녀를 리무진으로 안내하며 본사에서도 당신의 합류를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안에서 제임스는 서윤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고 서윤은 창밖의 런던 거리를 응시하며 짧고 명료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단순히 투자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 한국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것이며 그 중심에는 천명그룹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는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를 느끼며 전율했고 이 여자가 머지않아 금융계를 뒤흔들 거물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했다. 서윤은 태블릿 PC를 꺼내 천명그룹의 주가 차트와 재무제표를 띄워놓고 붉은색 펜으로 복잡한 선들을 그어가며 분석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고 냉철했다. 그녀는 이미 강민준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사업 프로젝트의 허점을 간파하고 있었고 그곳이 바로 그를 무너뜨릴 첫 번째 급소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 시각 서울의 강민주는 최유라와 함께 호화로운 요트 파티를 즐기며 자신의 앞날에 펼쳐질 영광만을 꿈꾸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떠난 자리가 티가 날까봐 잠시 걱정했지만 비서진들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으며 금세 샴페인 잔을 비웠다. 그는 자신이 쫓아낸 여자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런던의 임시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기도 전에 책상 앞에 앉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는데 벽면 가득히 천명그룹의 계열사 구조도와 인맥지도를 붙여놓고 붉은 실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갔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녀의 방불은 꺼지지 않았고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우며 다가올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강민준에게 있어 영원처럼 길고도 찰나처럼 짧은 모순적인 세월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천명그룹이 역대 최고의 주가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으나 그 내부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부식으로 채삭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회장실의 거대한 집무 책상에 앉아 눈앞에 쌓인 결제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넘기고 있었지만 깨알같이 적힌 숫자와 복잡한 공학 용어들은 그의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단지 짜증만을 유발할 뿐이었다. 과거에는 그저 도장만 찍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기에 그는 자신이 경영의 천재라고 착각했었지만 사실 그 모든 서류는 한서윤이 밤새워 검토하고 요약하여 완벽하게 밥상을 차려놓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서류를 집어 던지며 실무진들이 이따위 보고서를 올리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비서실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민준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인 네오 서울 계획은 착공 1년 만에 심각한 자금난과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치적을 만천하에 알릴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했지만 정작 핵심 기술 제휴를 맺기로 했던 해외 파트너사들이 줄줄이 계약을 파기하고 등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강민주는 이것이 실무진들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매일같이 임원회의를 소집해 호통을 치고 징계를 남발했지만 사실 해외 파트너사들이 천명그룹을 신뢰했던 이유는 강민준이 아닌 한서윤이 구축해놓은 투명한 재무, 구조와 그녀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덕분이었다. 한서윤이 사라지자 그들은 천명그룹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오너 리스크를 감지하고 발빠르게 손을 뗀 것이었으나 강민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대고 있었다. 최유라는 회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쇼핑백들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뾰로통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관심사는 회사의 위기가 아니라 이번 시즌 한정판 핸드백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소한 불평이었다. 강민준은 골치 아픈 현안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지만 최유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비서에게 당장 백화점에 연락해 물건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과거 한서윤은 회사가 어려울 때면 자신의 개인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직원들의 월급을 챙기고 밤새워 대책을 강구했었지만 최유라는 회사의 법인 카드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 강민주는 순간적으로 한서윤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오후에 열린 긴급 임원회의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재무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현재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채권단위 자금 회수 압박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강민주는 자신의 경영 능력을 의심받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고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제2금융권이라도 끌어와서 급한 불을 끄라고 지시했지만 그것은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꼴이었다. 임원들은 강민준의 독단적이고 감정적인 의사 결정에 지쳐 하나둘씩 이직을 준비하거나 입을 다물어버리는 보신주의에 빠져들었고 회의실에는 건설적인 토론 대신 회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아부와 거짓 보고만이 난무하게 되었다. 강민주는 주변의 예스맨들만 남겨둔 채 자신의 눈과 귀를 스스로 가리고 있었으며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퇴근길에 강민주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강남의 고급 회원제 클럽을 찾았지만 그곳의 분위기 또한 예전 같지 않게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그가 등장하면 재계 인사들이 앞다투어 인사를 건네고 술잔을 권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강민주는 그들의 시선 속에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억지로 호탕하게 웃으며 양주를 들이켰지만 술 기운이 오를수록 공허함과 불안감은 커져만 갔고 화장실에서 우연히 듣게 된 뒷담화는 그의 자존심을 산산이 조각내었다. 사람들이 강민주는 빈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알맹이는 전처였다며 조강지쳐 버리고 잘되는 놈 못 봤다는 식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에 차서 클럽을 뛰쳐나온 강민주는 운전기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고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술김에 욱하는 마음으로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떵떵거리고 싶었지만 저장되어 있던 그녀의 번호는 의미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휴대폰을 좌석 구석으로 던져버렸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어지럽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니 최유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넓은 저택에는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강민주는 서재로 들어가 위스키 한 병을 병째로 들이키며 끓어오르는 화를 사겼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억누르기 위해 더욱더 성공에 집착했고 내일 당장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취기에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출근한 강민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경쟁사였던 대형그룹이 정체불명의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천명그룹의 주력 사업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기사였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에이펙스 호라이즌이라는 영국의 투자 펀드가 대형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강민주는 에이펙스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았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을 느꼈고 비서실장에게 당장 그 투자 회사에 대해 조사해 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가져온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아시아 지부장이 조만간 한국에 입국하여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는 내용뿐이었다. 강민주는 초조한 마음에 담배를 연거푸 피워 물며 창밖을 내려다 보았는데 회사 로비 앞에는 시위를 벌이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모습이 개미떼처럼 작게 보였다. 그는 저들을 당장 해산시키라고 보안팀에 연락했지만 사태는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회사의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 내부에서 천명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내사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이는 강민준이 최유라의 친인척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새나간 것임이 분명했다. 강민준은 이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온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었는데 하청업체들의 연쇄적인 반발과 검찰의 내사 착수는 모두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도미노와도 같았다. 강민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펌과 홍보 대행사를 불러들여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하려 했지만 과거처럼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를 도와주던 정계 인사들마저 연락을 피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었다. 강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바라보며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오후 늦게 최유라가 회사로 찾아와 강민준에게 주말에 열릴 자선 경매 행사에 같이 가자고 졸라댔는데 그녀는 강민준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참다 못해 최유라에게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따위 파티가 중요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최유라는 놀란 토끼 눈을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당신이 회장인데 무슨 걱정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그 순간 강민준은 그녀의 무지함과 경박함에 질려버리고 말았다. 그는 비서에게 최유라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손짓했고 문이 닫히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강민준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자 문득 1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한서윤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는데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과 명석한 두뇌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서윤이 작성했던 경영 전략 노트를 꺼내보았는데 그곳에는 마치 미래를 예지한 것처럼 지금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들이 꼼꼼하게 메모되어 있었다. 그는 노트를 움켜쥐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려다가도 곧바로 자존심을 세우며 혼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 그는 내일 있을 에이펙스 호라이즌의 아시아 지부장 입국 기자 회견장을 직접 찾아가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강민주는 에이펙스 호라이즌이 대형그룹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천명그룹과 손을 잡게 만든다면 단번에 모든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화려한 언변과 천명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고 즉시 참모진을 소집하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밤새 회의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강민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직원들을 닥달하며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하지만 강민준이 간과한 사실은 에이펙스 호라이즌이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은 최고급 세단을 타고 기자회견장이 열리는 호텔로 향했는데 차 안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호텔 입구는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강민준이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그는 당당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회견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적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단상 위로 올라가는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질 때 강민준의 심장은 이유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 하디트 호텔의 대연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과 재계 관계자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는데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준은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초조한 듯 연신 생수를 들이키고 있었지만 타들어가는 목마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늘 열리는 기자회견은 단순한 투자 유치 발표를 넘어 흔들리는 천명그룹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강민준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승부처였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애써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눈 밑에 드리운 짙은 다크서클과 미세하게 떨리는 입꼬리는 그가 느끼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행사 시작 10분 전임을 알리자 강민준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강민준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단상 위로 걸어나가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그의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에이펙스 호라이즌과의 전략적 제휴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지만 기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했다. 그들은 천명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고 강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방어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야 했다. 그때 사회자가 에이펙스 호라이즌의 아시아 총괄 대표를 소개하겠다는 멘트를 날렸고 장내의 모든 시선이 연회장 입구 쪽으로 쏠렸다.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리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강민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입구에서 걸어 들어오는 여성은 세련된 쇼컷 헤어스타일에 몸에 딱 붙는 흰색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강민준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1년 전 자신이 비참하게 내쫓았던 전처 한서윤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과거 집안일만 하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막강한 권력을 쥔 글로벌 투자 회사의 대표였다.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여유로우면서도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강민준이 알던 한서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장내의 기자들은 그녀의 등장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강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연단 끄트머리를 꽉 움켜쥐어야만 했다. 한서윤은 강민준을 스쳐 지나가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중앙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마치 이곳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듯했다. 그녀는 유창하고 간결한 어조로 에이펙스 호라이즌의 투자 계획과 천명그룹의 구조 조정 방안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논리정연한 설명과 구체적인 비전 제시는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강민주는 멍하니 서서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는데 1년 전 자신에게 매달리며 눈물을 흘리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만이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귓가에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명확한 현실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어진 비공개 협상 테이블에서 강민주는 한서윤과 마주 앉게 되었는데 그 공간은 수많은 수행원들이 배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체를 하려 했지만 한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하며 공적인 자리이니 직함으로 불러달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의 태도에는 사적인 감정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고 오로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냉정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민주는 무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고 한서윤은 준비해 온 두꺼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천명그룹의 회생을 위한 조건으로 대규모 구조 조정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강민준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준은 계약서의 내용을 훑어보다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이건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천명그룹의 회장임을 강조하며 이런 식의 모욕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현재 천명그룹의 재무 상태가 파산 직전임을 상기시키며 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채권단의 즉각적인 압류 조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찌르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손을 잡거나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뿐임을 잔인하게 주지시켰다. 강민준은 그녀의 말에 반박할 논리가 없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협상 내내 한서윤은 강민준을 철저하게 비즈니스 상대로만 대했는데 그녀가 보여주는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은 강민준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녀는 천명그룹의 숨겨진 부채와 부실 계열사들의 현황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으며 강민준조차 몰랐던 내부 비리 사실까지 언급하며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강민준은 그녀가 지난 1년 동안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거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결국 강민주는 굴욕감을 삼키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펜을 쥔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계약이 체결된 후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는데 그녀의 손길은 매끄러웠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복잡한 심경을 담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나직하게 물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례적인 인사말만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강민주는 텅 빈 회의실에 덩그러니 앉아 허탈감에 빠져들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윤의 차가운 미소와 그녀가 남긴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덫에 걸린 짐승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한편 회의실을 나온 한서윤은 대기하고 있던 제임스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다시금 차갑게 굳어졌다. 제임스는 그녀에게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강민준이 느꼈을 공포와 당혹감을 떠올렸고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쾌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계획한 복수극의 서막에 불과했으며 그녀는 강민준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아 그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에게 다음 일정을 확인했는데 그녀의 스케줄은 천명그룹의 주요 임원들과의 개별 면담으로 꽉 차 있었다. 그날 저녁 천명그룹 본사는 한서윤의 등장으로 발칵 뒤집혔는데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새로운 투자 파트너가 전 회장 사모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수군거렸다. 개 중에는 과거 한서윤의 인품과 능력을 기억하는 직원들이 그녀의 복귀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닥칠 피바람을 예감하며 불안에 떨었다. 특히 강민준에게 줄을 섰던 임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발빠르게 한서윤 쪽으로 줄을 대려는 기회주의자들도 나타났다. 한서윤은 이러한 내부 동요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강민준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 룸에서 천명그룹의 조직도를 펼쳐놓고 붉은 펜으로 강민준의 측근들을 하나씩 체크하며 제거할 명단을 작성했다. 같은 시각 강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최유라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한서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다. 최유라는 강민준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그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고 비아냥거렸지만 강민준은 그녀에게 닥치라고 소리를 지르며 술병을 집어 던졌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최유라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도망쳤다. 강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그의 눈앞에는 한서윤의 차가운 눈빛이 환영처럼 떠다니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을 심판하러 왔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했다. 다음 날부터 한서윤은 에이펙스 호라이즌의 대표 자격으로 천명그룹 본사에 출근하여 경영진단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부서의 업무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강민준이 숨기려 했던 부실 내역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하나같이 강민준에게 치명적인 것들이었고 임원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식은땀을 흘리며 쩔쩔맸다. 강민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지만 계약 조건 때문에 그녀의 행동을 제지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앞마당에서 활개치는 한서윤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고 점차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서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과거 자신을 따르던 충직한 부하 직원들을 은밀히 만났는데 그들은 강민준의 횡포에 시달리며 회사를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던 인재들이었다. 한서윤은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다시 한번 자신을 믿고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충성을 맹세했다. 이렇게 한서윤은 강민준의 발밑을 허물기 위한 내부 조력자들을 확보해 나갔고 천명그룹 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으로 회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이것이 강민준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다. 일주일 후 열린 첫 번째 이사회에서 한서윤은 강민준이 추진하던 네오 서울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녀는 방대한 양의 분석 보고서를 제시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수익성은커녕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도박임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사들은 강민준의 눈치를 보면서도 한서윤의 논리적인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분위기는 점차 한서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얼굴이 붉어져 반박하려 했지만 한서윤은 그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냉철하게 회의를 진행해 나갔다. 결국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강민주는 자신의 역점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민주는 한서윤을 복도에서 가로막고 내 회사에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으르렁거렸다. 한서윤은 멈춰서서 그를 올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당신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들의 회사이며 당신은 그저 능력이 부족한 고용 사장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덧붙여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며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강민주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한서윤은 유유히 그를 지나쳐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복도에 남겨진 강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며 복수를 다짐했지만 이미 승부의 추는 한서윤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날 밤 한서윤은 야근을 하며 강민준의 비자금 장부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고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는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며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거울에 비친 지금의 그녀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손끝에서 춤추는 키보드 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다. 천명그룹의 본사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웅장하고 견고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총성과 포연이 난무하는 전장이 아니라 서류와 숫자가 칼날이 되어 오가는 냉혹한 수싸움의 현장이었다. 한서윤은 에이펙스 호라이즌의 대표로서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 정상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그룹의 핵심 동맥을 하나씩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임원 회의를 주재하며 각 계열사의 실적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고 과거 강민준이 방만하게 운영해온 사업들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가차없이 진행했다. 그녀의 지시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강민준의 측근들조차 반박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문 채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한서윤의 첫 번째 타깃은 강민준이 자신의 비자금 통로로 이용해 오던 물류자회사였는데 그녀는 그곳의 불투명한 거래 내역을 문제 삼아 즉각적인 회계 감사를 지시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그녀의 조치에 격분하여 회장실로 들이닥쳐 지금 내 회사를 산산조각 낼 작정이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한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자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며 만약 떳떳하다면 감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민준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고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자신의 치부를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감사가 시작되자 물류자회사의 임원들은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민준이 최유라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린 정황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며 강민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갔는데 그녀는 당장 이 사실을 터뜨리기보다는 강민준이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 강민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언제 검찰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신경안정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던 임원들이
하나둘씩 한서윤의 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배신감과 고립감을 느꼈다. 회사 내부의 분위기 또한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은 더 이상 강민준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한서윤을 진정한 오너로 여기기 시작했다. 휴게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전 사모님이 돌아오니 회사가 이제야 제대로 돌아간다며 칭송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강민준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무리하게 인사를 단행하여 한서윤에게 우호적인 직원들을 지방으로 발령 내려 했지만 한서윤은 투자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부당한 인사, 이동을 전면 백지화시켰다. 결국 강민준이 휘두른 칼날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고 그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유라는 강민준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녀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품위 유지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만 불만을 토로했다. 최유라는 강민준이 법인 카드 사용 한도를 축소하자 집에서 그릇을 집어 던지며 히스테리를 부렸고 강민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깊은 환멸을 느꼈다. 그는 과거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던 한서윤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 진짜 보석을 버리고 돌멩이를 주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그는 후회를 분노로 바꾸어 최유라에게 모진 말을 쏟아부으며 화풀이를 했다. 강민준은 최유라에게 너 같은 머리 빈 여자가 뭘 알겠냐며 윽박질렀고 최유라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짐을 싸서 나가버리겠다고 소리쳤지만 강민준은 잡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사라져주는 것이 골치 아픈 상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최유라가 울며 불며 집을 나간 뒤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은 강민준은 독한 위스키를 병째로 들이키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결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고 한서윤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열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강민준은 비밀리에 사설 정보업체 사람들을 만나 한서윤의 뒷조사를 의뢰했는데 그는 그녀에게도 분명 숨겨진 약점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서윤이 영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에이펙스 호라이즌 내부의 경쟁자들까지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하며 거에게 착수금을 건넸다. 하지만 한서윤은 이미 이러한 강민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관리해왔으며 정보업체 사람들이 아무리 뒤져도 그녀의 흠결을 찾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완벽한 자기관리 능력에 감탄할 뿐이었다. 강민준은 며칠 후 아무런 소득도 없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하여 책상을 뒤집어 엎었다. 궁지에 몰린 강민준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사회 멤버들을 포섭하기 위해 은밀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는 그들에게 막대한 뇌물과 이권 제공을 약속하며 자신의 편에서 줄 것을 종용했다. 그는 한서윤이 외국 자본을 등에 업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며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하고 자신을 도와주면 훗날 더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눈치챈 이사들은 겉으로는 강민준의 말에 동조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준이 주는 봉투는 챙기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서윤의 손을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강민준의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한편 한서윤은 강민준이 이사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의 회동 장소인 고급 일식집 건너편 카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아직도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에 혀를 차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옆에 앉아있던 제임스에게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것은 바로 강민준이 추진하던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의 부실 채권 문제를 터뜨려 그를 재무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작전이었다. 이 사업은 강민준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이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분식 회계로 감춰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제신문 일면에는 천명그룹의 해외 리조트 사업이 사실상 파산 상태이며 이로 인해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천명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강민준은 사색이 되어 비서실장에게 기사를 막지 못하고 뭐 했냐고 소리쳤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뒤였다. 그때 한서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통보가 날아들었고 강민준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해야만 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민준을 맞이한 것은 이사들의 싸늘한 시선과 한서윤의 냉철한 눈빛이었는데 그녀는 단상에 서서 리조트 사업의 손실 규모와 그 원인이 강민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워놓고 강민준이 어떻게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여 부실 사업을 메워왔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강민준은 억울하다며 모함이라고 소리쳤지만 한서윤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사들은 웅성거리며 강민준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편을 들겠다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다. 한서윤은 이 자리에서 강민준의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임을 선언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회의실 안의 공기를 압도했다. 강민준은 분노에 몸을 떨며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며 절규했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오기가 발동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회의실을 뛰쳐나가며 한서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한서윤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민준은 문을 걸어 잠그고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다가 책상 위의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한서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흉포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들고 어둠의 세계에 있는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도 같았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한서윤을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 방법을 의뢰했고 그것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짓인 줄도 모른 채 악마의 계약을 맺었다. 창밖에는 뇌우가 몰아치며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한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의 번개를 바라보며 강민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팀장에게 경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안내해 줄 생각이었으며 자비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강민준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며 그의 숨소리 하나까지 분석했고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밤이 깊어가고 천명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지만 강민준과 한서윤의 방만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를 노려보는 눈빛처럼 강렬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전쟁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잔혹한 게임의 법칙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어둠 속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는데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섬뜩한 독백이었다. 하지만 그 끝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오직 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도시의 네온 사인을 몽환적으로 번지게 만들고 있었지만 강민준이 서 있는 폐공장의 눅눅한 공기는 그 어떤 풍경보다 음산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평생 밟아볼 일 없으리라 생각했던 시멘트, 바닥의 먼지와 기름 냄새를 맡으며 자신의 최고급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있는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는 강민준이 거에게 착수금을 주고 고용한 해결사 조직의 리더인 장 사장이었다. 강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며 한서윤의 동선과 차량 정보가 담겨 있음을 알렸고 반드시 사고로 위장하여 깔끔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사례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이 살인교사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 몸서리쳤지만 곧이어 한서윤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한서윤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재기와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며 그녀가 쥐고 있는 비리 증거들이 터지는 순간 감옥행을 피할 수 없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장 사장은 봉투 속의 수표를 확인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강민주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야수성을 감지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거래가 끝나고 자신의 세단으로 돌아온 강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오는 것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백미러로 멀어지는 폐공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골칫덩이가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맹신하며 엑셀을 밟았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천명그룹 본사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자신의 전용 차량인 검은색 방탄 세단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경호실장 김 부장은 백미러를 통해 서윤의 표정을 살피며 오늘따라 뒤를 밟는 차량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했다. 사실 한서윤은 며칠 전부터 강민준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있었으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김 부장에게 당황하지 말고 평소 퇴근 경로인 한적한 외곽도로로 차를 몰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은 스스로 미끼가 되어 강민준이 보낸 사냥개들을 유인하려는 대담한 작전이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고 그곳에는 실시간으로 추적 중인 의심 차량들의 위치 정보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로 접어들자 뒤따라오던 차량 2대가 속도를 높이며 위협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전조등 불빛이 룸미러를 가득 채우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김 부장은 능숙한 운전 솜씨로 차선을 변경하며 따돌리려 했지만 놈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으려는 듯 난폭하게 운전했다. 그때 맞은편 차선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진해 오기 시작했고 놈들은 한서윤의 차를 트럭 쪽으로
밀어붙여 대형 사고를 유발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서유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손잡이를 꽉 잡으며 김 부장에게 지금이라고 짧게 외쳤고, 김 부장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어 간발의 차이로 트럭과의 충돌을 피했다. 차량은 굉음을 내며 도로변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뒤따르던 놈들의 차들도 급정거하며 서윤의 차를 에워쌌다. 차량 문이 열리고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로 무장한 건장한 사내들이 빗속으로 쏟아져 나와 서윤의 차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탐욕이 가득했다. 그들은 유리창을 깨부수기 위해 무기를 높이 치켜들었지만 특수 제작된 방탄 유리는 둔탁한 소리만 낼 뿐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당황한 놈들이 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하는 순간, 도로 주변의 숲속과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한서윤의 경호팀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튀어나와 현장을 급습했다.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놈들의 눈을 멀게 했고,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놈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공수거가 뒤바뀐 상황에서 장 사장의 부하들은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해보지 못하고 전문 훈련을 받은 경호원들의 무술 실력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한서윤은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다가 상황이 정리되자 김 부장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검은색 우산을 받쳐들고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를 또각또각 걸어 바닥에 무릎 꿇린 장 사장 앞으로 다가갔다. 장 사장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서윤을 올려다보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였는데,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재벌가 사모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강민준에게 사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증거를 내놓으면 경찰에 넘기는 대신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장 사장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버티려 했지만 서윤의 뒤에 서 있는 경호원들의 살벌한 기세와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결국 고개를 떨구고 품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한서윤은 김 부장에게 녹음기를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장 사장에게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임무를 완수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라고 명령했다. 장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스피커폰 너머로 강민준의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민준은 정말로 죽었냐고 확인하며 시신은 찾을 수 없도록 처리하라는 끔찍한 지시를 내렸고, 이 모든 내용은 고스란히 서윤의 녹음기에 저장되었다. 서윤은 강민준의 잔혹한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장 사장과 부하들을 경찰에 인계하지 않고 일단 자신이 관리하는 안전가옥에 감금하여 강민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그 시각 강민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술잔을 기울이며 장 사장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끊긴 후 밀려오는 안도감에 미친 사람처럼 소리 내어 웃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옥죄던 족쇄가 사라졌다고 믿으며 내일 아침 뉴스에 한서윤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이 보도되면 슬픈 연기를 하며 장례를 치르고 회사의 정권을 다시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근사한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며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최유라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좋다고 맞장구 쳤다. 강민준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지만 그 비가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서곡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은 일찍 일어나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뒤 비장한 표정으로 회사로 출근했다. 그는 직원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이
한서윤의 사고 소식 때문일 것이라 짐작하고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회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심장을 태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한서윤이 멀쩡한 모습으로 자신의 회장석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그녀의 뒤에는 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던 것이다. 강민주는 귀신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비명을 질렀다. 한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준에게 다가가며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재생했는데 그곳에서는 어젯밤 강민준이 장 사장에게 시신유기를 지시하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강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형사들이 그에게 다가가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그는 억울하다며 함정이라고 발버둥 쳤지만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직원들은 열린 문틈으로 끌려가는 회장의 추한 모습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서윤은 바닥에 엎드려 절규하는 강민준을 내려다보며 당신이 판 무덤에 당신이 들어가는 것이니 억울해할 것 없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강민준이 연행되어 나간 후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곧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함이었다. 한서윤은 창가에 서서 경찰차에 실려가는 강민준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지난 1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강민준이 구속되더라도 천명그룹 내부에 뿌리박힌 그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이제는 숨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민주는 독방에 갇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벽에 머리를 냈고 소란을 피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들의 차가운 제지뿐이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뉴스를 통해 그의 살인교사 혐의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라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도 그의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최유라조차 그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싸서 해외로 도피해버렸고 강민주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공포와 후회에 몸부림쳐야 했다. 그는 자신이 한서윤을 너무 얕잡아 보았으며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한편 한서윤은 기자회견장에서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천명그룹의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했고 주주들과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개인적인 일탈이 그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선을 그으며 강력한 쇄신안을 발표하여 여론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위기 관리 능력은 다시 한번 재계의 주목을 받았고 주가는 폭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런던에서의 외로웠던 날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잘 버텨주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날 밤 한서윤은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마셨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불빛 아래 숨겨진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민준의 명패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명패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직함의 교체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에 섰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천명그룹을 이끄는 리더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서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슬픔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순수한 열정과 포부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의 몰락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내일부터 시작될 치열한 경영 전쟁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빈 와인 잔을 내려놓고 회장실에 불을 끄고 나갔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구치소 접견실에서 강민주는 초췌한 몰골로 한서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는 유리벽 너머의 그녀를 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자신이 잠시 미쳤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한서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당신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법의 심판을 달게 받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강민준은 절규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갔다. 닫힌 철문 뒤로 강민준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한서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한서윤은 구치소를 나와 맑게 개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화창한 날씨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느꼈고 이제야 비로소 긴 터널을 빠져나왔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롭게 펼쳐질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뒤에는 충직한 김 부장과 직원들이 따르고 있었고 천명그룹은 그녀의 지휘 아래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천명그룹의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수천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열기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겁고 위태로웠다. 강민준 회장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그룹의 생사가 걸린 운명의 날이나 다름없었기에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주주들은 강민준의 구속으로 인해 폭락한 주가의 분통을 터뜨리며 경영진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흥분한 군중을 통제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강민준을 대신해 의장석에 앉은 부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강민준이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민준 측 변호인은 마이크를 잡고 강민준 회장의 구속은 경쟁 세력의 음해에 의한 것이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경영 위기가 외부 투기 자본인 에이펙스 호라이즌의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 때문이라며 주주들에게 애국심에 호소하는 낡은 전략을 구사했다. 변호인은 한서윤을 외국 자본의 앞잡이로 매도하며 그녀가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동요하는 소액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표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비열한 술수였다. 장내 곳곳에 심어둔 강민준의 하수인들이 변호인의 말에 동조하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그때 회의장 뒤편에 거대한 문이 열리며 한서윤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등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소란스러운 장내를 단번에 압도할 만큼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녀는 단상 아래 웅성거리는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는데 그 모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변호인은 그녀의 발언을 막으려 했지만 주주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소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넘겨주어야만 했다. 한서윤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강민준이 지난 1년간 저지른 방만 경영과
불법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강민준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과 최유라의 명의로 빼돌린 부동산 목록, 그리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실 규모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주주들은 믿기 힘든 수치들에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강민준을 옹호하던 하수인들조차 할 말을 잃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한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민준이 자신의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회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려 했던 비밀 계약서까지 폭로하며 그가 회사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유화하려 했음을 명백히 밝혔다. 그녀의 논리정연한 설명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강민준 측 변호인의 낯빛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승기의 추는 급격하게 한서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주주들을 둘러보며 여러분이 피땀 흘려 투자한 이 회사가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고 호소하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에이펙스 호라이즌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천명그룹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음을 강조했다. 그때 변호인이 다급하게 끼어들며 당신은 그저 외국 자본의 대리인일 뿐이며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한서윤이 가진 지분이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파고들어 그녀의 발언권을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한서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한서윤은 그 서류를 높이 들어 보이며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강민준이 벌인 주식들과 시장에 나온 물량들을 꾸준히 매입해왔음을 밝히며 현재 자신이 천명그룹의 최대 개인 주주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잠시 정적이 흘렀고 변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서윤은 강민준이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던져주었던 헐값의 주식들과 자신이 런던에서 번 돈을 모두 털어 천명그룹의 주식을 사모았으며 소액 주주들로부터 위임장까지 확보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한 상태였다. 그녀는 이제 대리인이 아닌 회사의 주인으로서 강민준 회장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상정한다고 선포했고 그 목소리는 회의장을 뒤흔드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곧이어 진행된 표결은 싱거울 정도로 압도적인 결과로 끝이 났는데 참석 주주 95%의 찬성으로 강민준 회장과 그 추종 임원들의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의사봉이 3번 땅땅땅 울리는 순간 주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고 강민준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음을 알렸다. 변호인단은 짐을 챙겨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강민준의 측근 임원들은 고개를 떨구고 자신들의 운명을 예감하며 몸을 떨었다. 한서윤은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너진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던 강민준은 변호사를 통해 주주총회의 결과를 전해 듣고 현실을 부정하며 발광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나를 쫓아낼 수는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좁은 감방 안에서 그의 외침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사임 의사를 밝히고 떠나버렸고 강민준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신세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서윤이 자신을 완벽하게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섰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오만과 독선이 불러온 파멸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대강당에 홀로 남은 한서윤은 의장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억울하게 쫓겨나던 날 밤의 차가운 공기와 런던에서의 외로운 사투,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험난했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부모님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이제야 두 분께 떳떳한 딸이 된 것 같다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녀는 강민준을 향한 복수가 단순히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치를 되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후련함과 새로운 희망의 증거였다. 그날 오후 한서윤은 새로 구성된 이사진과 함께 첫 번째 전략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임원들은 한서윤의 눈치를 살피며 아부하는 대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한서윤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냈다. 그녀는 강민준이 망쳐놓은 조직 문화를 쇄신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1000명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고 직원들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보며 강민준이 갇혀있을 구치소 쪽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강민준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그녀에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강민준의 면회를 전면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그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에 힘차게 서명하며 1000명 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했다. 며칠 후 검찰은 강민준을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강민준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오르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는데 그의 초라한 몰골은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황제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차 안으로 사라졌고 그 모습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사람들은 권력무상이라며 혀를 찾고 악인의 몰락을 보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한서윤은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다가 말없이 TV를 껐는데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함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는 그녀가 앞으로 추진할 신사업 계획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녀는 밤이 깊도록 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열정은 1000명 그룹을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녀는 책상 한켠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는데 그 화분은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런던의 벼룩시장에서 사온 것이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운 그 식물처럼 자신도 시련을 딛고 일어섰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따스하게 느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대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는데 그 열기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겁고 위태로웠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민준은 수척해진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젊은 회장의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초라한 죄수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강민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 회계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조강지처였던 전 부인을 살해하려 교사한 혐의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의사봉을 내리치자 법정안은 방청객들의 탄식과 환호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강민주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쓰러지며 절규했다. 교도관들이 양쪽에서 그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지만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으며 끌려나갔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강민준의 마지막을 배웅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연민과 함께 긴 싸움을 끝낸 전사의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 어떤 동정심도 내비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원 정문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준비된 차량에 올랐고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 한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강민주는 좁고 어두운 독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고 있었는데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인 구속이 아니라 지난날의 영광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는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와 최고급 침대,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환영처럼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버린 한서윤이 사실은 자신을 지탱해 주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다. 면회를 오는 사람도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없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그는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래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매 순간 확인하며 말라가고 있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최유라는 그가 구속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배신감은 그를 더욱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한편 한서윤은 천명그룹의 비상경영위원장으로서 회사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집무실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이 남긴 부실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매각하고 핵심 역량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으며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칼바람이 불 것을 우려하여 긴장했지만 한서윤이 보여주는 합리적인 리더십과 공정한 인사 원칙에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것을 넘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천명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고 재계에서는 그녀를 위기의 구원투수이자 진정한 경영자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열린 이사회에서 한서윤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천명그룹의 회장직을 맡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사들은 한서윤이 당연히 회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 생각했기에 당황하며 만류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녀는 자신은 투자자이자 전략가일 뿐 거대 그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더 적합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천명그룹을 선진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웠던 것은 단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했고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녀의 모습에 이사들은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한서윤은 자신이 직접 스카우트한 글로벌 기업 출신의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새로운 CEO로 선임하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직만을 유지하며
경영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그녀는 취임식 날 단상에 올라 새로운 CEO에게 사기를 전달하며 천명그룹의 미래를 부탁했고 직원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에 환호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왕관을 스스로 벗어던짐으로써 오히려 더 큰 권위와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새로운 경영 모델로 회자되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홀로 집무실에 남은 한서윤은 텅 빈 회장석 의자를 바라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10년 넘게 그녀를 짓눌러왔던 책임감과 증오의 굴레에서 비로소 벗어났음을 의미했다. 계절이 바뀌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자 한서윤은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에이펙스 호라이즌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투자 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공항으로 떠나기 전 강민준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와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며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항 출국장에는 그녀를 배웅 나온 김 부장과 옛 동료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서 있었고 한서윤은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런던에 도착한 한서윤은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창밖으로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은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천명그룹의 주가 차트 대신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들의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붉은 펜을 들고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갔다. 그녀의 명성은 이미 국제금융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수많은 투자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철학에 맞는 기업들을 신중하게 선별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한서윤이라는 이름 속 자로 세상과 당당하게 승부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서윤은 사무실 테라스에 나가 커피를 마시며 서울에서 온 편지 한 통을 읽었는데 그것은 천명그룹의 신임 CEO가 보낸 감사 편지였다. 편지에는 회사가 안정 궤도에 진입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서윤의 결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다. 한서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접어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해가 질 무렵 한서윤은 퇴근길에 런던의 번화가를 거닐며 자유를 만끽했는데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선율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음악을 감상하다가 문득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음악을 즐길 여유조차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악사의 바이올린 케이스에 지폐를 넣어주고 다시 길을 걸으며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고 그녀의 뒷모습은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한서윤은 런던의 가장 높은 빌딩 전망대에 올라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눈동자에 비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샴페인 잔을 들고 스스로를 향해 건배를 제의했는데 그것은 배신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자신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릿결을 흐트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정상에 올려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스스로 정상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여왕이 되었음을 선언하며 잔을 비웠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한서윤의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